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2년 반 하고 결혼했다가 현재는 이혼하려고 마음먹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사실 사연을 쓸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 얼굴에 침 뱉기밖에 더 되겠냐는 생각에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욕먹을 땐 먹더라도 누군가는 그래도 고생했다 힘내라. 뭐 이런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대학 동창으로부터 남편을 소개받았어요. 사실 제가 소개팅을 원했던 건 아니고 남편 쪽에서 우연히 제 친구 폰에 있는 제 사진을 보고 한 번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제 동창이 취업 준비 중이었는데 동창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회사에 남편이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정보 하나라도 더 얻어내고 싶었던지 동창은 저한테 자기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나가달라고, 정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밥만 먹고 돌아와도 상관없다며 하도 애걸복걸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별다른 기대 없이 나갔습니다. 동창 말대로 정말 밥이나 먹고 오자라는 심정이었죠. 그런데 큰 기대 없이 만나서 그런가 예상외로 남편은 꽤 괜찮은 남자로 보였어요. 특히 코드라고 해야 하나 여러모로 저와 잘 맞는 부분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초면에 많은 대화를 나눠본 건 아니지만 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영화랑 음악을 좋아하는데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튼 여러모로 대화가 잘 통하니까 말 그대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날 하루를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당연히 연락처를 주고받았죠. 그렇게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귄 지 2년쯤 되었을 무렵 남편은 저에게 직접 손으로 써내려간 편지를 건네주더군요. 그 안에는 지금까지 사귀면서 좋았던 자신의 감정을 구구절절 적어놨는데 마지막 문장에는 사랑한다 우리 결혼하자라는 청혼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에 대한 감정이 점점 깊어지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결혼이나 우리 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던 터라 고민 없이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큰 고비가 한 번 있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파혼을 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뿐이네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가장 껄끄러우면서도 반드시 해야 했던 대화가 바로 결혼자금 즉 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커플들이 그렇겠죠? 남편과 사귀는 동안 서로 마음속으로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했지만서도 사실 둘 중 누구도 구체적으로 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돈 문제를 꺼내는데 연기분이 어색하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살림까지 막연한 미래가 아닌 당장의 눈앞의 현실이니 어쩔 수 없죠. 저는 지방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남편은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고요. 남편 회사는 이름만 들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꽤 탄탄한 대기업에 속하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당연히 제 월급이 남편에 비하면 현저히 적어요. 단순히 돈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저도 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였는데 부모님과 셋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집이 저희 부모님 집이라고 생각했지 설마 제 집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제 거라는 걸 알고 난 후에 어찌나 좋아하던지 실제로 환호성까지 지르더라고요. 아무튼 집을 제외하면 모아둔 돈이 4천만 원 조금 안 되었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당시 8천만 원 모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는 1억 2천이면 아주 좋지는 않아도 평범한 빌라나 조금 오래된 작은 평수 아파트 전세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 작은 평수로 전세를 얻어나가시고 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늘 새살이만 했기 때문에 청약이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무조건 부모님을 거기서 살게 해드리겠다 다짐을 했거든요. 새살이를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을 하시겠지만 집주인 눈치를 본다거나 다음 계약 걱정에 전전긍긍하며 산다는 게 보통 힘들고 서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에게 다시는 그런 생활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서 남편한테 그런 의견은 다시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남편도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자 더는 별말 못하더군요.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이번에는 남편이 매달 시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려야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 도와드린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일찍 말을 하던가 결혼 날짜 얼마 남겨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저런 말을 하니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얼마를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달 50만 원은 드려야 하지 않겠냐 하길래 그럼 나도 우리 친정 부모님께 똑같은 액수로 챙겨드리겠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아들하고 딸하고 같냐는 세상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요즘에도 아들, 딸 차별하는 인간이 내 남편 될 사람이라니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걸려오는 전화도 문자도 다 무시하고 있었죠. 물론 홧김에 헤어지자 하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던 그때 시어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한테 들었다면서 아니 미친놈이 왜 갑자기 그런 경우 없는 소리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살면서 자식들 도움바랄 일 일절 없으니 아무 걱정 말고 마음 풀라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못난 인간이 실언했다 생각하고 슬쩍 넘어가 주면 안 되겠냐고 다정하게 물으시는데 그동안 화가 났던 마음이 풀리면서 시부모님께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남편 역시 그동안 꾸준히 미안하다 사과를 해왔고요.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결혼을 했어요. 비록 결혼 전에 이러저러 갈등이 있긴 했지만 오히려 액땜했다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잘 살아야지 결심했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뒤 저희는 대략적인 인생 계획을 하나 세웠는데 그건 바로 언젠간 생길 우리 아이를 위해서 늦어도 5년 안에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게 허리띠 바짝 졸라매자는 거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처음엔 제 월급과 남편 월급 모두 제가 관리하고 있었고요. 남편 용돈으로는 50만 원씩 줬고 솔직히 저는 따로 용돈이라며 떼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돈 관리를 하게 되니까 더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인터넷에서 옷 한두 벌 사 입거나 화장품 같은 것도 저렴한 것들로만 사서 쓰고 그랬어요. 처녀 때는 그렇게까지 알뜰한 편은 아니었는데 막상 통장의 숫자가 불어나는 걸 보는 재미가 꽤 쏠쏠하더군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뜬금없이 시가에 생활비를 보내야겠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기도 했고 분명히 결혼 전에 그걸로 한바탕 난리를 치렀는데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또 그 소리를 하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요. 문제는 이번엔 남편이 새로운 논리를 펼친다는 거였죠. 일도 자기가 더 늦게까지 하고 돈도 자기가 더 많이 버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하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 월급은 각자 관리하자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각출하자는 제안을 하더군요. 그러면 자기도 자기 집에 돈 보낼 수 있어서 좋고 저도 친정에 돈을 보내던 말던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남편이 제 앞에서 돈 많이 번다고 유세는 안 떨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그런 장점까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면서 꼴도 보기 싫었어요. 아니 제가 퇴근하고 노는 사람도 아니고 밥하고 살림하는 건 노는 걸로 보였나 봐요. 집안일이라고 해봐야 겨우 분리수거 도와주거나 잔소리 10번 넘게 해야 겨우 청소기 한 번 돌려주면서 돈 많이 번다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때라도 이혼했어야 하는데 그놈의 체면이 뭔지 제가 생각해도 저처럼 어리석은 인간도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각자 경제권을 나눠 가지기로 했고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당장 다음날 아침부터 살림에서 손을 떼버린 거예요. 출근 전에 늘 하던 대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차려 먹고 있으니 남편이 자기 건 어디 있냐고 찾더라고요. 배고프면 차려 먹으라고 하니까 저더러 어이없다면서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냐 성질을 내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생활비도 반반 내는데 그럼 집안일도 각자 하는 게 맞지 않냐고요.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시근덕거리면서 출근을 하더군요. 점심 무렵 빨래를 하려고 세탁실에 가니 남편의 셔츠며 양말이며 전부 제 빨래하고 섞여 있는데
그마저도 꼴 보기가 싫어서 전부 골라내고 제 거만 빨았어요. 거기다 청소도 제가 주로 머무는 공간만 위주로 하고 말았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속되니 자기도 열받았는지 집안꼴이 이게 뭐냐며 생난리를 칩니다. 그럼 저는 받아치죠. 그렇게 매일같이 싸우며 시간이 흐르다 결국 아예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남편이 어느 날부터는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젠가부턴 술자리도 줄이고 적어도 자기 일은 스스로 챙겨서 하려 노력을 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었죠. 그런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봐도 이젠 아무런 느낌이 안 생긴다는 거였어요. 제 마음이 풀어지지도 않았고 차갑게 식어버린 애정이 아예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더군요. 이쯤 되면 그 지경으로 살면서 도대체 왜 이혼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되네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추측을 해보자면 제가 유독 지인들이 많아요. 친구던 직장 내에서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참 좋아라 합니다. 게다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몰려올 후폭풍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남들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호사가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편과 각방 생활하며 쇼윈도 부부처럼 지내더라도 이혼까지는 용기를 못 낸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용기 내서 말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발 저처럼 어리석은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런 무의미한 생활을 8개월쯤 했을 때입니다.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남편이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미웠어도 제 남편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화상사고였습니다. 제법 상처 부위가 커서 앞으로 몇 차례 더 수술을 해야 할 거라고 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정말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나마 직장에서 다친 거라 산재 처리는 될 거라곤 했지만 화상으로 인한 성형수술은 비급여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화상 부위가 얼굴이나 목같이 보이는 부위가 많아서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들어뒀던 보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상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보니 그동안 남남처럼 지내왔던 게 후회가 되고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나 싶은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퇴원한 남편이 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 바로 물어봤죠.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나보다는 훨씬 많을 테고 거기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 비용도 보험사에서 전부 나올 텐데 대체 돈을 어디다 쓰려고 하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보험은 해지한 지 오래랍니다. 쓸데없는 보험 같아서 실비고 뭐고 모두 해지했대요. 거기다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대요. 그렇게 나보고 돈 적게 번다고 유세 떨 때는 언제고 어떻게 거짓골이 되었냐고 따져 물었어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한테 퍼주느라 돈 한 푼도 못 모은 거였더라고요. 물론 남편에게도 화가 났지만 제 앞에서는 그렇게 선량한 척하고 자식한테 기댈 일 없다 거짓말하면서 결국 아들 삥 뜯고 지내온 시부모님이 더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동안 저 몰래 남편한테 돈 받아오면서도 전혀 내색조차 안 한 거잖아요. 한순간이라도 남편에게 동정심과 미안함을 느꼈던 제가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는 할 말 없다고 말하곤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때부터 시부모님한테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전화 받아봤자 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탕 발린 말밖에 더 하겠냐는 생각이었죠.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는 그런 사람들과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TV 같은 데서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보고 있으면 안 됐다 싶은 사람들 말이에요. 딱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에게 조금도 마음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닫기만 했지만 그렇다고 아픈 사람을 버리자니 그것도 참 뭐랄까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덕분에 드디어 제가 확실하게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저한테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으니 결국 하루는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남편 얼굴을 보고는 대성통곡을 하시다가
갑자기 저를 노려보시면서 이 모든 게 전부 저 때문이랍니다. 제가 남편한테 돈 쓰는 거 가지고 하도 닥달을 하니까 남편이 일을 무리해서 하다가 저런 사고를 당한 거라면서 어떻게든 당신 아들 얼굴 원상복구 시켜놓으라고 난리를 치시대요. 저도 지지 않고 따졌어요. 아드님께서 돈 번 거 저한테 가져다 준 거 하나도 없다고요. 어머님 잘난 아드님은 이 집에서 숙박비랑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는 아무것도 부담한 게 없다고, 아니 남편 노릇이라곤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왜 애꿎은 저한테 책임을 돌리시냐 따박따박 반박을 해갔죠. 막말로 그동안 어머님이 돈을 더 받아가셨으면 받아가셨지 않냐.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이겠냐 하니까 그제야 좀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전 이제는 정말 남편과 헤어져야겠다 싶었어요. 그까짓 체면이 뭐라고 아까운 내 인생을 이렇게 스스로 갉아먹고 있나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을 쳐다보며 이혼을 요구했죠. 당연히 남편과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들끼리 양심운운하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을 거다. 수임료 떼주고 이것저것 비용 제외하고 나면 손에 얼마 남지도 않을 텐데 생각 잘 해보라고 말이에요. 남편도 그제서야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채고는 결국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마침 전세 계약 기간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 전세 보증금도 수월하게 제 몫을 다시 챙길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옛말에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더니 정말 그 말이 딱인 것 같네요. 처음에 기회 있을 때 파혼했으면 서류가 지저분해질 일도 없었을 텐데 어쩌겠습니까? 이 모든 게 제가 모자라고 등신 같은 탓인걸요. 그래도 마지막 기회는 놓치지 않고 용기를 낸 덕분에 이제라도 벗어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당분간은 친정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마음 정리를 잘하려고요. 사연 읽는 내내 많이들 욕하셨겠지만 그래도 힘내라는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이제 고작 5개월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새댁이에요. 얼마 전 시가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았었는데 남편이나 제3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저 혼자 슬기롭게 해결한 것 같아 이렇게 자랑 겸 하소연 겸 사연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기간으로만 놓고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만나왔지만 사귀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 실제로는 5년 이상 알고 지냈거든요. 사실 저희 둘 사이의 이야기만 풀어놔도 1시간은 모자랄 만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글을 시작한 게 아니니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저와 남편은 둘만의 사랑을 굳건히 지켜냈고 결국 부부가 되었다고만 쓰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다시 사연을 쓰게 된다면 그때는 자세히 밝히도록 할게요. 아무튼 힘들게 결실을 맺게 된 결혼 생활이다 보니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당연히 남편과 잘 사는 건 둘째치고라도 시가 식구들과 불화 없이 잘 지내고 싶었어요. 시가 식구라고 해봐야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10년도 더 되었고 남편의 가족이라고는 아직 결혼 안 한 누나 한 명과 어머님이 전부입니다. 거기다 정말 다행히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름 괜찮은 분들이라 지금도 생각해요. 물론 최근에 있었던 일만 따져보자면 그게 무슨 괜찮은 사람들이냐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편이긴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시누이와는 결혼 전부터 친언니처럼 살갑게 지내기는 했었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만나는 남자친구는 있고요. 그분이 현재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중이라서 그게 끝나는 대로 결혼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현재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시누이는 성격 자체가 시원시원합니다. 개념 있는 발언도 많이 하고 특히나 저와 남편이 가끔씩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자기 동생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들어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만큼 상식적인 사람이죠. 거기다 얼마나 밝고 다정한지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줄 때도 많다 보니 참 고맙더군요. 마치 친언니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일까라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외동이다 보니 형제가 있는 친구들이 항상 부러웠는데 시누이 때문에라도 그런 서러움이 조금은 채워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사적으로 언니 언니 하면서 잘 지내고 있던 와중에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사람 사는데 대부분 문제의 시작은 바로 돈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 둘 다 나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로 제가 속 썩을지 상상도 못했네요. 지난달인가 하루는 시누이가 저한테 곤란한 부탁할 게 있다고 하길래 무슨 부탁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들어주겠다고 했더니 곧바로 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물론 빌려달라는 그 액수만큼은 가지고 있었지만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 한두 푼도 아니고 사업 자금으로 4천만 원이나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쉽게 빌려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저를 더욱더 찜찜하게 만드는 건 그 후에 시누이가 하는 말이었죠. 그건 바로 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랍니다. 아니 어떻게 4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주는데 남편한테 말 안 하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냐 반문했더니 어차피 그 돈은 네 돈 아니냐 자기 돈 자기가 빌려준다는데 그걸 왜 굳이 알려야 하냐 하더라고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여유자금으로 챙겨주신 돈이거든요. 거기다 애초에 계획했던 유럽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제주도로 간단히 다녀오는 바람에 추가로 돈이 더 남기도 했고요. 물론 그런 돈에 관련된 속사정을 시누이에게 말한 게 제 잘못인 건 압니다. 이미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단칼에 거절하기가 좀 어렵긴 한 겁니다. 평소에 너무 친하게 지내왔던 터라 더욱더 그랬네요. 하지만 저한테는 돈에 관련된 아주 아픈 기억이 하나 있어요. 별 생각 없이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돈을 결국 돌려받았지만 너무너무 좋아했던 친구를 잃어버린 기억이죠. 중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절친이 한 명 있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다시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실 거예요. 중간에 그 친구가 유학을 가는 바람에 연락이 아예 뚝 끊어졌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만난 그 친구와 매일같이 만나다가 어느 날 차 사고를 냈다면서 급하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빌려줬죠. 그리고 그 후로 두세 번 몇십만 원씩 빌려준 저는 알아서 갚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흘러도 돈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친구가 집이 가난하거나 힘들게 사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 집보다 훨씬 잘 사는 데다가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진들만 봐도 수시로 남자들과 여행 가고 오늘은 쇼핑해서 무슨 아이템을 건졌느니 맨날 돈 자랑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한테 빌려간 150만 원 정도 되는 돈은 감감무소식이니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물론 빌려간 돈에 대해서 넌지시 말을 꺼낸 적도 있었죠. 하지만 애초에 언제 갚는다고 정확한 날짜를 말하고 빌려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촉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빌려간 친구는 마음 편하게 사는데 왜 돈을 빌려준 나는 자꾸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진짜 후회가 많았네요. 그러다 저한테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있었고 친구에게 빌려준 돈까지 아쉬운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제는 더 못 기다린다고 보아하니 여유 있는 것 같은데 내 돈부터 갚았으면 좋겠다. 최대한 좋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기분 나쁘다는 듯 알겠다고 말했고 그날 저녁 바로 입금을 해주는데 이건 뭐지 싶었어요. 자기가 힘들 때 돈 빌려준 건 난데 그리고 내 돈 돌려받겠다는데 왜 내 기분이 더러워져야 하는지 진짜 화가 나더군요. 저도 모르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바로 줄 수 있었으면 진작에 갚지 그랬냐 한마디 했습니다. 역시나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는 친구 한 명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일수록 절대 금전거래는 하지 말자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더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확실하게 따져보고 진행을 해야지 했네요. 사실 엄마랑도 한번 돈거래 아닌 돈거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갚기로 한 날짜를 넘기길래 엄청 재촉한 적도 있거든요.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엄마한테 돈 갚으라고 성화를 부렸는지 엄마가 진심으로 삐져서는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엄마한테는 너무 미안했지만 한번 뼈아픈 경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제야 조금 마음을 풀긴 하셨네요.
아무튼 그런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니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생각 같아선 그냥 단칼에 거절하는 게 맞지만서도 또 그간 지내오던 정도 있고 해서 망설이고 있었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곱씹어 봐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털어놨습니다. 물론 금액은 10분의 1로 줄여서 당신 누나가 400만 원을 빌려달라는데 고민된다.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진짜 하기 싫은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니 절대 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누나가 성격도 좋고 모난 구석이 없는 그런 사람은 맞는데 이상하게도 돈 문제만 연관되면 골치덩어리도 그런 골치덩어리가 없다고요. 자기도 수도 없이 당했대요. 알고 보니 시누이가 딱 제 예전 친구와 같은 타입이었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 주변에 한 명씩은 있잖아요. 돈은 자기가 빌려놓고 정작 빌려준 사람이 더 초라하게 매달리게 만드는 사람 말이에요. 시누이가 그런 사람인 거죠. 진짜 섣불리 혼자 결정해서 시누이한테 돈을 빌려줬다면 얼마나 또 마음고생을 했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가 나서서 따끔하게 이야기해주겠다고요. 싫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에 관해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예 몰라요. 평소에는 순둥순둥하고 웬만하면 남편의 말에 따라주는 편이라 자기 딴에는 대신 해결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은 남편 뒤에 숨어서 넘긴다고 해도 어차피 남편이랑 헤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이잖아요. 차라리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거기다 특히나 시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지금까지 저랑 잘 지내온 시누이와 틀어지고 싶지가 않거든요. 돈 문제만 빼면 그동안 봐왔던 시누이는 저랑 참 잘 맞는 사람은 확실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결심을 한 저는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생각을 좀 해봤는데 돈은 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자마자 시누이는 정말 고맙다며 좋아라 하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드리는 건 맞지만 그 전에 필요한 게 있다고 했죠. 시누이는 그냥 계좌번호 불러줄 테니 입금만 하면 되지. 또 뭐가 필요하냐 했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연기를 하거나 돈 가지고 시누이한테 장난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심으로 제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4천만 원 빌려주려고 했어요. 시누이에게 받아 적을 거 있냐고 물어보곤 하나씩 불러줬어요. 주민등록 사본과 초본 사본, 그리고 인감증명서 사본이 필요하다 했더니 시누이가 어리둥절하는 겁니다. 그런 게 왜 필요하냐 물어보길래 제가 대답했죠. 400만 원도 아니고 무려 4천만 원을 빌려드리는 건데 당연히 차용증은 써야 하지 않겠냐고요. 설마 그냥 아무 서류도 없이 그냥 돈만 빌려가실 생각이었냐고 되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신우아가 살짝 언성을 높이면서 말을 했습니다. 혹시 자기를 못 믿냐고요. 가족 간에 그런 서류가 왜 필요한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친자매 같은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실망이랍니다. 지금까지 돈 빌려서 안 갚은 적이 없다고 6개월 후에는 반드시 돌려준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거기다 설령 자기가 정말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을 못 갚는다고 해도 어차피 시부모님 재산이 저한테도 갈 텐데 이렇게 굳이 박하게 해야 하는 거냐며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돈 4천만 원이 애들 과자값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조금 어이가 없어지더군요. 아무리 가족이고 식구여도 절차가 있고 지켜야 할 순서가 있는 법 아닙니까? 게다가 시부모님 재산이 자기 거도 아니면서 저런 식으로 보험처럼 말하는 게 얄밉지 않나요?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자꾸만 저를 야박한 사람처럼 몰아가길래 진짜로 야박한 게 뭔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언니는 무슨 근거로 우리 부부가 백년해로 할 거라 장담하냐 따져 물었죠. 아니 요즘 세상에 결혼한 부부가 몇 년 살다 헤어지는 게 다반사 아니냐고. 지금이야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랑 남편 역시 그렇게 될지 누가 아냐 했어요. 그런데 무슨 벌써부터 유산 타령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도 말하면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개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테니 잘 들어보라고 했죠. 언니가 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거절하는 것 같이 보이냐.
그게 아니지 않냐고. 결과적으로는 돈을 빌려준다는 건데 나를 상식이 없는 매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단지 그 과정에서 차용증을 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돈을 갚을 수 있다면 차용증이야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텐데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요즘 세상에 누가 4천만 원을 무담보로 차용증만 받고 빌려주냐 말이에요. 그것도 이자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원금만 빌려줄 계획이었거든요. 제가 너무한 건가요? 아니면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큰돈을 그냥 빌려달라고 떼를 쓰는 시누이가 너무한 건가요? 어딜 봐도 제 말에 잘못된 게 없으니까 일단은 가만히 듣고 있기만 하는 시누이에게 한마디를 더 남겼어요. 솔직히 결혼하고 언니랑 지내면서 좋은 기억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나 역시도 언니를 단지 시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친언니처럼 따르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돈 문제는 오히려 철저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듣기로는 언니가 다른 건 몰라도 유독 돈 문제에 있어서는 맺고 끊는 게 애매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따로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금전 거래는 나한테 있어서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다. 지금은 이런 걸 요구하는 내가 이해 안 되고 미울 수도 있겠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언니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납득이 안 되고 여전히 그냥 돈 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면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네요. 처음부터 그냥 안 빌려준다고 말하고 끊을 걸. 괜히 일 크게 만들었나 걱정이 안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작정 거절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제 말대로 남편과 정말 평생 같이 살지 안 살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지만 일단 사는 만큼은 시가 와도 좋게 지내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서 불합리한 것도 참으면서까지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 최소한 아직까지는 시어머니나 시누이 둘 다 괜찮은 분들이라 생각해서 잘 지내고 싶다는 거죠.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시누이와 했던 통화 내용을 전부 말했더니 갑자기 남편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무너무 잘했답니다. 지금까지 누나한테 돈 빌려줘서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시원하게 갚아준 것 같은 느낌까지 든다는군요. 솔직히 일부러 시누이를 골려주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도 돈을 빌려줄 생각도 있었고요. 법적인 안정장치만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못 빌려줄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못된 버릇은 용납해줄 생각은 없었기에 차용증 이야기를 꺼낸 건데 남편 눈에는 그게 그렇게 고소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후에 시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저한테 돈 이야기를 안 꺼내는 겁니다. 정말 급한 것처럼 빌려달라 그럴 땐 언제고 차용증 한마디에 잠잠해진 걸 보니 남편이 말한 게 사실이구나 싶었네요. 그렇다고 시누이가 사기꾼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남편 말만 들어봐도 구질구질하게 굴어서 그렇지 결국 빌린 돈은 다 갚긴 했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돈 빌려준 사람이 마음고생을 했다는 게 바로 그게 문제죠. 솔직히 그 점 하나만으로도 어떤 누군가는 시누이를 비난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딱히 틀린 말도 아니고요. 남의 돈 무서워할 줄 모르고 거기다 비록 자기 남동생이라 할지라도 가족 간의 돈 거래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하는 게 맞죠. 시누이의 반응을 보아하니 앞으로도 저한테만큼은 돈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차라리 잘된 일인 것 같네요. 괜히 시가와 돈 거래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보여줬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골치 썩을 일 없지 않을까요? 물론 시누이 입장에서는 제가 야속하고 매정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제가 아주 잘했다고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돈 가지고 너무 매정하게 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저와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하네요. 그럼 제 사연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